독재 싫어요 차이나런, 일본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요즘 중국 증시 장난 아닙니다. 저는 사실 중국 주식에는 좀 대인적이 많아가지고 투자를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만, 이번에 중국 결국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되고 말 그대로 시황제라는 칭호가 불릴 만큼 독재 체제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지고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차이나런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보시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중국에 만약에 30년 동안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0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벌었던 거 다 반납한 거죠.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 있는 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건 저도 투자한 적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 중국 IT ETF, 요 고점에서 하락한 게 80% 이상 빠졌습니다. 와, K웹이라 그래서요. 여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징동, 핀도더, 니오 이런 것부터 해서 기술주들이 포진돼 있는데 고점에서 80% 빠졌습니다. 코로나 저리 가라죠. 10년 최저치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살벌합니다. 자본이 완전 그냥 도망가듯이 뛰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얘기 드리면, 그동안은 중국이 그래도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걸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상호 견제를 하고요. 잘 모르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공산당 독재 정치 아니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1970년대부터 2012년까지 그래도 거의 30-40년 동안은 상호 견제, 집단 지도 체제를 이뤄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진핑이 3년임을 확정지으면서 집단 지도 체제를 사실상 폐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독재로 돌아가고 있다. 이러니까 자본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차이나런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영상 보신 분들 계신가요? 충격적이었는데, 이유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3년임을 확정짓는 당 대회에서 시진핑 옆에 앉아있던 후진타오 전 주석, 그러니까 시진핑의 전임자죠. 전 주석을 강제로 내보냅니다. 이유는 건강이 안 좋아서 내보냈다라고 하는데 좀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내보내면서 사실상 시진핑이 이제 전임자까지 공개석상에서 내보낼 정도로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많이 해석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까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시진핑이 곰돌이 푸로 묘사되고요. 여기 쫓겨나는 당나귀, 여기 후진타오로 비유됩니다. 참 이게 누가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 있는 그림일까요? 곰돌이 푸랑 그대로 비유해놨습니다. 여기 놀란 티거 나가면서 눈치 보고 있고 이렇게 내보내고 있고 교묘한 그림이네요. 여기 중국 국기까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후진타오 전 주석을 강제 퇴장시키는데, 와, 정작 이 장면을 중국인들은 모른대요. 내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송에. 그리고 검열로 지금 SNS에 이 영상이 올라오면 다 지운대요. 중국 웨이보나 이런 SNS에 올라오면. 참, 그러니까 이 중국이 그래도 전통적으로 전임자들과 견제 차원에서 의논하는 원로 정치라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진핑이 있고 시진핑 전 주석이 있고 또 전 주석이 있으면 원로들하고 그래도 회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것까지도 없앴다는 평가입니다. 독재. 나 이전 주석의 말 듣기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국의 지배 구조도인데, 시진핑 총서기 밑에 보좌하는 7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7인의 상무위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난번까지 지난 기수 19기까지는 그래도 시진핑을 견제할 다른 세력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나가리, 그러니까 내보내고 7명 모두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원로도 내보내고 개파, 상대방 어떤 견제할 세력도 없고, 심지어 시진핑이 전통적으로 후계자를 선정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후계자도 선정을 안 했습니다. 내가 혼자 다 할 거야 라는 거를 보여준 산무 정치 시대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 이 리창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이번에 중국 경제가 많이 망가진 거에 대한 책임까지도 있었는데, 그래도 승진을 시켰다고 평가받으면서 이제 중국은 확실히 능력보다는 충성이 중요해졌구나. 경제를 아는 사람이 여기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경제 담당은 없고, 지금 경제가 중요했다면 경제통을 여기 세웠을 텐데 오직 충성, 그러니까 시진핑한테 잘 보이는 사람 위주로 뽑았다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소통이 안 되겠구나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건 조금 여담이지만 톱스타, 중국의 톱스타들도 빠르게 충성 맹세를 했다는 기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쯔이, 저도 이제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많이 본 배우인데, 앞으로 일을 할 때 시 주석의 지시를 따르고 중국의 문화적 태도를 준수한다. 이렇게 충성 맹세를 하는군요. 충성 맹세를 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확고한 독재 체제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도 보시면 이게 중국의 불확실성 지수인데요. 집단 지도 체제, 그동안의 40년 동안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중국이 무역도 개방하고 WTO에도 가입하면서 그래도 개방 경제를 했었는데, 다시 독재에 돌입하는 거 아니냐, 불확실성이 올라갔습니다. 탈세계화. 마치 수십 년 전에 마오쩌둥 시대, 요때 불확실성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히 주식시장이 앞으로 좀 변동성이 클 것 같으니까 중국 증시에 조금 부정적인 요소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좀 변동성이 컸는데 앞으로 좀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진핑의 주요한 정책 하나가 공동부유잖아요. 공동부유. 함께 잘 살자. 이거 자체가 그동안 해왔던 거와 완전 다른 거죠. 선부론이 그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먼저 일부가 부자가 돼서 전체가 성장하자라는 거였다면 다시 마오쩌둥 시대처럼 마오쩌둥이 공부론이었죠. 모두가 잘 살자.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자. 이게 참 말은 좋은데 그러면 이제 부자들을 때려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커지면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규제가 더 강해지겠구나.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겠구나 라는 우려가 다시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본토 중국 증시 지금 돈 빠져나가고 있고요. 가장 많이 빠져나간 분야가 어딘가 보니까 역시 빅테크, 플랫폼, 공동부유 때문이죠. 마치 시진핑이 알리바바 마윈을 때려잡았던 것처럼 남은 빅테크 기업들도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가 끼고 있고 그리고 제로 코로나. 시진핑이 제로 코로나를 그만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확실히 이번에 기조를 보여주면서 2024년까지는 어렵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행, 레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시진핑은 우리의 코로나 정책은 서방과 다르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서구권은 자율적으로 마스크 해제하면서 좀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편인 반면에 오히려 중국은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제로 코로나로 확실하게 통제하는 게 짱이야. 우위에 있는 거야. 더 나은 방법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까 여행 레저 쪽 주가가 팍팍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두 개 끼면서 가장 안 좋은 분야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당분간 행사가 없거든요. 12월 중순이나 내년 3월까지는 돼야 경제정책, 새로운 앞으로의 경제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호재성 재료가 부재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공동부유가 무서우니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부자들이래요. 중국 부자들이 엑소더스 본격화, 지금 자산 매각하고 이민 가고 도망갈 거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고급 주택이 상하이에 있는 건데 뭐 100억 한대요. 근데 지금 뭐 40억, 50억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답니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 어떤 아파트인데요. 동방명주 상해 랜드마크가 보이는 우리나라로 치면 뭘까요? 되게 한강뷰 보이는 고급 아파트인데 이런 것도 반토막 난 가격에 막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다 도망간대요. 지금도 보시면 이런 유명한 배우들도 홍콩 배우들도 다 반값 매물에 던지고 나간답니다. 지금 못 팔면 못 떠난다. 중국 자산가들 부동산 사업체 헐값에 처분. 오죽하면 사업도 다 던지고 나간대요.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번 당대회를 본 부자들은 중국 지도부에 대한 환상이 아예 깨진 것 같다.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 있었대요. 에이 그래도 시진핑이 적절히 소통하면서 하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지도부 선출한 거, 정책 발표하는 거, 후진타오 주석, 전 주석 내보내고 하는 거 보면서 완전히 이제 환상 깨고 큰일 났다. 진짜 이건 심각하다라면서 대부분의 시장 가격보다 30-40% 싸게 매물로 내놓고 나간답니다. 이러니 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나가려고 하니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서로 나가려고 한답니다. 그러니 위안화 가치. 저 이건 처음 봅니다. 15년 최저치.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2,000원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08년도 이후 때보다 높다는 얘기니까 금융위기보다도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남나라 얘기가 아닌 게 저희 바로 옆나라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이기도 하고 경제도 영향도 있고 외환시장도 특히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지. 물론 이런 말도 있어요. 중국에서 돈 빠져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기대를 해보자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세모이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는 나라일까요? 요거는 조금 봐야겠습니다. 경제로 봤을 때는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 지수도 반토막 났어요. 9,000이었는데 이제 5,000 깨졌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ELS라고 있어요. 혹시 투자해본 분 계신가요? 요게 은행 가면 막 가입하라고 안내해주는 상품인데 특정 약속한 날까지 반토막 정도만 안 나면 이자를 한 5%에서 한 6, 7% 고금리로 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시는 상품인데 그 설마 했던 반토막이 진짜 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5천까지 떨어지면 이만큼이 다 손실이고요. 원금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자 5% 벌겠다고 원금을 다 까먹는 상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상품은 아닌데 물론 뭐 투자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콩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지면 여기 밑에 걸려있는 3조, 5조 원 정도의 규모의 상품들도 다 원금 손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무서운 얘기죠. 한 번씩 꼭 하락기 때마다 이 기사가 나와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막 뉴스에 나옵니다. ELS 가입하신 분들이 막 눈물 흘리고 계시고 곡소리 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홍콩 지수가 더 빠지면 원금 손실 대규모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중국에서 빠져서 어디 가나 봤더니 꼭 중국에서 빠져서 일본으로 오는 건 아닌데 요즘 이런 기사 많이 나와요. 일학 개미. 야,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일본에 투자하시는 개미들이 엄청 늘어난대요. 어떻게 계신가요? 요즘 아무래도 엔화가 싸니까 일본 투자를 많이 늘리신대요. 일본 주식 매수가 전년 대비 1.5배 증가했는데 와, 통계 이래 최대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엔화 통화 가치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요거 하나예요. 지금 다 선거 때문에 난리인데 일본은 2025년까지는 큰 선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정학적 갈등 이슈랑 선거 리스크, 정치 리스크에서 약간 벗어나 있으니까 요런 매력도도 높아서 조금 선호하시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 증시보다 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일본 얘기하니까 구독자분들이 일본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막 댓글 달아주시던데 실제로 지금 일본 기업들은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 잘 나가는 미국 주식보다도 실제로 경쟁력 있는 로봇 기업들, 로봇팔 이런 거 경쟁력 있잖아요. 일본 기업들이 거기에도 많이 투자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봤는데 뭐 화낙 이런 기업들도 로봇팔이고요. 키엔스, 기계, 부품들 많이 투자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엔화 950에서 970원대 저렴한 편이니까 원화랑 비교해도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사모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흥미로웠던 게 1등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일본 상품 바로 나스닥입니다. 제가 뭐지? 봤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 상장돼 있는 나스닥을 투자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굳이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불편한 행동을 하죠? 근데 이게 들어보시면 일리가 있어요. 이게 환해지가 된 상품이라 가지고요. 환율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엔화가 지금 싸니까 엔화에 베팅을 하고 엔화를 환전을 해서 일본에 상장돼 있는 나스닥 이 ETF에 투자를 하면 환율하고 상관없이 많이 빠진 나스닥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나스닥도 지금 30% 빠져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만약에 반대로 내가 미국에 상장돼 있는 나스닥에 투자하려면 달러가 비싸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지금도 구독자분들 댓글에도 그렇고 채팅창에도 많이 달리거든요. 미국 나스닥 사고 싶은데 달러가 너무 부담스럽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대로 값싼 엔화를 사서 많이 빠진 나스닥에 베팅을 해보는 거죠. 환해지가 돼 있으니까. 환율하고 연동 안 되고 오로지 시세 차익으로만 연동이 되거든요. 환율에 영향을 안 받는 상품입니다. 요게 1등입니다. 지금 일학개미들. 야, 그러니까 제가 봐도 참 투자자분들이 진짜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정말 운이 좋다면 환차익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면 아니 더 빠질 수도 있지 않냐.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엔화도 더 빠지고 증시도 빠질 수 있습니다. 와, 이런 무섭죠.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는 알고 투자하셔야겠죠. 무조건 엔화 싸다, 나스닥 싸다 했다가 둘 다 양방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엔화 분할 매수하는데 나는 미국 주식도 분할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흥미로워서 가져왔습니다. 거기다가 S&P 500도 있습니다. 나스닥이 부담스럽다. S&P 500도 똑같습니다. 2563이라고 하는 일본에 상장된 미국 S&P 500 ETF입니다. 환해지 상품이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우리나라 개미들 스마트하다고 느꼈던 게 채권, 미국 장기 채권을 일본에서 투자합니다.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 있는 TLT라고 하는 장기 채권 있습니다. 저 요거는 투자를 가끔씩 하는데 지금 채권이 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달러를 바꿔서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채권이 역사상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어서 사보려고 했더니만 달러가 너무 비싸네? 아, 그러면 달러 환전해봤자 똔똔 아닌가? 나중에 괜히 잘못해서 달러 빠지면 내년에 환차선 볼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걸 사러 가시는 거죠. 일본에 가서. 와, 일본에 저평가된 많이 싸진 엔화를 사서 지금 미국 채권이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금리가 급등하니까 채권은 급락했거든요. 요걸 또 사시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2621 상품이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엔화가 더 빠지거나 채권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의사항도 알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요즘 이런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N저가 싼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중국의 반사이익으로 일본이 수혜를 입는다. 이번 미중 갈등의 수혜는 또 일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어부지리 얻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소개드리는데 지금 대만, TSMC 이런 게 미중 갈등의 최대 우려 사항으로 꼽히잖아요. 대만에서 전쟁 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TSMC도 일본에 공장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가 이참에 TSMC한테 협상을 건 거예요. 야, TSMC야, 거기 대만에 맨날 불안한데 아예 일본에다가 공장을 잔뜩 지어놓으면 어때? 우린 안전한데.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중국이 막 공격 올 가능성도 좀 덜하고 대만 본토에 놓지 말고 이번에 아예 그냥 이참에 우리랑 손잡고 대거 반도체 공장을 짓자. 우리는 안전하잖아, 땅이. 뭐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편 먹었으니까 너도 우리 편이니까 일로 와. 치포 동맹 아니니 우리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애플 입장에서도
대만에서 계속 공급받기 좀 불안하고 중국에서 반도체 핸드폰 공급받기 불안한데 일본에서 안정적인 수급처가 또 생기면 좋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협력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런 것도 좀 노리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일본이 또 반사이익을 얻나? 참 지정학적 이런 분위기가 변하면서 또 이렇게 구도가 변하네요. 또 일본이. 그러면서 일본 기업도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확 줄이기로 했답니다. 오죽하면 이제 앞으로는 중국 부품을 안 쓰는 제로 차이나 옵션까지도 들어간대요. 야, 혼다 이런 자동차 기업이나 제조업이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데 당연히 그렇겠죠. 중국에서 생산하고 이런 걸 다 제로로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대요. 확실히 이제 공급망 분리가 일본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중국 의존도가 낮지 않은데 제로 차이나까지도 지금 준비하라는 미션이 내려와서 하고 있다고 해요. 이래야 중국 부품이 없어야 미국에다가 납품도 안정적으로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또 재조명 받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물론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도 일본 중앙은행이 다시 한번 우리 금리 안 올립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마이너스 0.1입니다. 정말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미국의 금리가 4%에 육박합니다. 이건 예상이 아니고 확정적인 숫자에 가깝죠. 미국 금리가 4인데 일본은 마이너스 0.1로 내년까지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돈 더 푼답니다. 야, 이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정말 일본이 이번에 방어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거 혼자 역주행하는데 괜찮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환율도 아슬아슬하고요. 지금 일본 당국이 외환 보유고를 태워가지고 엔화 방어를 하고 있긴 한데 이러다가 치솟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막 방어가 뚫리면 또 외환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또 엔저 싸다고 들어갔다가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한편에서 있기 때문에 요 유의사항은 꼭 알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엔화 분할 매수하고 있지만 이 점은 항상 유의하고 이렇게 소액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보고 내년까지 보자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본은 이번 주에도 280조 원 퍼준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돈 더 풀겠다는 거죠. 엔화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뭐 자신 있다라는 느낌인지 지금 물가 올라가서 지금 일본 시민들 민심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가정용 전기요금 지원해주고 가스요금도 지원해주고 출산지원금도 주고 중소기업 임금도 지원하고 이렇게 막 280조 원에 달하는 돈을 뿌린대요. 그러니까 결국 돈 푸니까 엔화 가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돈 풀기는 곧 환율 더 올라가는 화폐 가치 하락에 일조하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또 어떻게 되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리스크도 있다. 그래서 오늘 중국이 독재 우려 때문에 정치 리스크 때문에 돈이 당분간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아시아 어딘가로는 돈이 또 새에 들어갈 텐데 오늘은 또 일본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 있어서 한번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